네, 건축과 신축을 건축주의 편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건축이나 신축을 처음에 시작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데가 설계사무소인데요. 이 설계사무소를 어떻게 찾고 또 설계를 진행을 할 때 건축주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 전반적인 건축 진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건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축이나 신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거나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설계사무소를 어떻게 찾고 설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고, 두 번째가 시공사를 어떻게 찾고 또 계약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뒤통수를 맞지 않는가, 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는가, 또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설계사무소, 또 한 가지가 시공사입니다. 오늘 이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건축을 할 때 보게 되면 건축주분들이, 초보 건축주분들께서 이 금은방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육점에 가가지고 금반지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의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가서 금반지를 사겠다고 하게 되면 그 정육점 사장님이 여기는 금반지를 안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행인데, 정육점 사장님께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인근에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를 사서 윗돈을 얹어서 판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건축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설계와 이 시공을 함께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인원도 많고 캐파도 좋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설계사무소를 같이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인원도 많고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설계사무소를 차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이 삼성물산 같은 회사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사무설계라는 회사와 코워크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는 현종이라는 회사와 코워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정육점과 금은방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초보 건축주 분들께서 시공사, 건설회사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시공사에서 설계까지 같이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또 설계사무소를 먼저 찾아가신 건축주분께서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설계사무소 소장님께서 시공까지 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육점 사장님이 금은방에 가셔가지고 금반지를 사와서 윗돈을 얹어가지고 파는 요것과 똑같다는 거죠.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시공은 건설회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개념을 좀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왜 설계와 시공은 법적으로 분리를 해놨을까요? 가장 최대 건축주는 대한민국입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건축주, 가장 발주를 많이 내는 건축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건축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점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설계까지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건축주를 위한 설계를 할까요? 아니면은 시공사를 위한 설계를 할까요? 시공사를 위한 설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시공사를 위한 설계라는 것은 일단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요구 수준만 간신히 맞추게 되는 그런 설계가 나올 확률이 많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는데, A라는 건물은 직각 육면체예요. 그리고 B라는 건물은 형이사각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배제가 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설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 A라는 건물로 설계를 할까요? B라는 건물로 설계를 할 확률이 많을까요? 시공사가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건축주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A와 같은 설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도 초보 건축주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가 완전히 소나기에 놓고 쥐락펴락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리를 해놨다라고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계를 진행을 할 때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도면화해서 보고, 그것들을 수익률표에 집어넣어서 숫자로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도면으로 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내 부지에서 할 수 있는 최대 볼륨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 최대 볼륨이라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부지는 이 용적률이라는 것도 있고 건폐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게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 최대 볼륨이라는 거는 지상층 면적, 지하층 면적,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최대 볼륨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저는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겁니다 라든가 아니면 다중주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용도를 찝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그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볼륨을 찾지 않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계를 의뢰를 할 때는 항상 이 부지에서, 내 부지에서 할 수 있는 최대 볼륨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찾고 나서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전체 큰 최대 볼륨을 잡아놓고 여기서 하나 두 개 쳐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뼈대를 놓고 이렇게 붙여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최대 볼륨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대 볼륨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깎아나가는 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설계를 할 때 건축주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결정입니다.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정인데,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 소장님께서 몇 가지 안을 주고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결정을 그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그 늦어진 만큼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최적의 설계사무소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최적의 설계사무소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생각을 하려면 먼저 최적의 설계사무소는 어떤 것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디자인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 디자인 말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축과 관련된 법규들을 정확하게 누락된 거 없이 도면에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이뻐도 현행 법규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도면은 실현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디자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법규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적의 설계사무소는 이 법규와 디자인 이 두 가지 요소를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께서 짚어 나가시면서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최적의 설계사무소입니다. 이 의견을 반영을 하다가 보면 법에 어긋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련 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설계사무소가 바로 최적의 설계사무소고요. 물론 플러스해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는 분이면 금상첨화겠죠. 자, 이 최적의 설계사무소 소장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 면담을 하러 갈 설계사무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설계사무소를 내가 알게 되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그 땅,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소개를 해줬던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처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루트고요. 그 두 번째가 그 인근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있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준공을 한 건물이 있죠. 그럼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소개를 한 설계사무소.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대부분 설계사무소를 찾게 되는데, 다른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지자체의 건축사협회의 명부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라고 하면 천안시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회원 명부라고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설계사무소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이 관할 지자체의 담당 건축과 담당한테 설계사무소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처음 하게 됐는데 설계사무소 좀 잘하는 데를 소개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공식적으로는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좀 그분들한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려고 하기도 하는데, 좀 사정을 하게 되면 잘하는 설계사무소를 몇 군데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흔히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제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이쁜 건물을 봅니다. 그럼 이쁜 건물을 보게 되면 그 번지수, 주소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주소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두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 그리고 감리하신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확인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서 이제 알아내는 방법, 요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았습니다. 최소 3군데 그리고 뭐 한 5군데 정도의 설계사무소 리스트를 받았어요. 리스트를 받았으면 일단 날짜를 잡아야죠. 면담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지 알 수가 있죠. 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시간을 정해서 뭐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쫙 도세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 얘기를 나눠볼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최대 볼륨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대안을 가설계식으로라도 좋으니까 먼저 검토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부정적으로 떨떠름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떨떠름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계약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약한 이후에는, 계약하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은 도장을 찍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갑이란 말이죠. 도장을 찍으면 을이 되겠지만, 근데 아직 도장을 찍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떨떠름하게 얘기를 한다 하면, 실제로 계약한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할 때는 전화 연락도 안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구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안 해주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일을 같이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 이상은 되셨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기존에 그분이 하셨던 포트폴리오까지 설명을 듣고 현장도 직접 방문을 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어떤 굉장히 디자인이 거창한 가우디라든가 뭐 안도다다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은 건물처럼 뭔가 디자인을 특별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설계사무소는 이 주차장 개수를 제일 많이 찾아낼 수 있고, 또 법규를 맞추면서 면적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설계사무소가 우리한테는 더 맞는 설계사무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설계사무소가 우리한테는 아직은 더 적합한 설계사무소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설계사무소랑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설계사무소 소장님과 어떤 면담을 하거나 일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